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해자학 3주차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발간하는 공식 통계를 다루어 봤습니다. 공식 통계는 매우 훌륭한 자료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입건한 사건만 집계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수면 아래 숨겨진 암수범죄를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 가지 않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범죄 피해 조사입니다. 자, 범죄 피해 조사의 의의를 보시면 범죄 피해 조사의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찰의 조서나 법원의 판결문을 뒤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사회의 범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진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이제 과학적으로 추출하여 선생님, 지난 1년 동안 혹시 범죄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직접 묻는 설문조사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범죄 피해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이 조사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과거에는 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면접을 하는 방식을 많이 썼지만 요새는 이제 사생활 보호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스스로 체크하게끔 하는 자기 보고식 조사 방법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암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네에서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고 다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죠. 그런 자잘한 범죄부터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성범죄까지 모두 잡아내기 위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형사정책, 이제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전국 범죄 피해 조사를 아주 방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피해 조사의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범죄 피해율의 파악과 공식 통계의 검증입니다. 피해 조사를 돌려보면 항상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범죄 건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격차를 분석해서 현재 경찰의 공식 통계가 실제 범죄의 한 3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식의 정확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 통계는 가해자를 잡아서 어떤 처벌 혹은 처분을 내렸느냐에 따라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범죄 피해 조사는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이 두 자료가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 사회의 범죄 현상에 대한 진정한 설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피해 예방 대책 및 수립과 피해 이론의 발전입니다. 설문지에는 이제 단순한 맞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묻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성별, 연령, 직업, 소득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평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밤에 술은 자주 마시는지, 대중교통을 타는지 이런 것과 같은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묻습니다. 이걸 분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주로 밤 11시 이후에 혼자 귀가하는 특정 소득 구간의 여성들이 특정 범죄에 취약하구나. 그러면 경찰은 그 시간대에 그 특성을 가진 지역에 순찰차를 더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한 그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생활 양식이 왜 범죄 피해를 유발하는지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피해 이론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실증적 뼈대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형사사법기관 및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피해 사실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경찰관들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친근감을 느끼십니까?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도 함께 던진다는 거죠. 경찰을 이제 불신하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피해를 당해도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신고를 안 하겠죠.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이 실제 범죄 발생이나 신고와 같은 처리 과정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이 조사의 핵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피해 조사 자료가 공식 통계를 이제 보완하는 방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범죄 피해 조사는 공식 통계에 나타나는 범죄 실태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공식 통계에 구멍이 난 부분이나 미비점을 이제 알려줘서 국가 통계 수집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하게 만들고요. 가해자 중심의 공식 통계를 피해자의 경험과 태도로 꽉 채워주는 완벽한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국의 이제 범죄 피해 조사 이제 NCVS라고 나오는데요. 이 역사와 의의를 먼저 볼게요. 자, 이제 범죄 피해 조사의 교과서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인 미국의 범죄 피해 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1972년에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가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이름은 NCVS가 아니라 그냥 NCS였습니다. 그래서 전미 범죄 조사였죠. 이때는 이름이 시계열 정보를 만들었는데요. 시계열 정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범죄의 추이를 갖다가 시계열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야심찬 목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초창기 NCS는 한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설문 문항이 애매해서 응답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기도 했고요. 제외되는 범죄 유형도 너무 많아서 타당도에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측정 오류투성이었죠. 그래서 미국 형사사법 당국은 1993년 정확성과 유용성,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칩니다. 이때 명칭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명칭도 바뀌게 돼서 그 범죄 조사, 크라임 조사에서 피해라는 단어, 빅티마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박아넣은 미국 범죄 피해 조사. 네, 그래서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 예, 그래서 NCS에서 크라임 조사에서 Crime Victimization Survey,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라고 용어가 명확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용어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993년부터 지금까지는 NCVS로 용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NCVS가 범죄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분류하여 조사하는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대인 폭력 범죄가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향하는 대인 폭력 범죄가 있죠. 여기 처음에 보시면 이제 레이프라고 해서 이제 강간이 나오죠. 폭력적인 힘이나 위협을 가하여 육체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수도 범죄 피해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단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이제 법정 미성년자 강간은 응답자가 스스로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robbery라고 해서 이제 강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강도는 절도와 다릅니다.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을 사용하여 남의 재산이나 현금을 뺏는 것입니다. 칼을 들었든 맨주먹으로 위협했든 무기 사용 여부는 강도를 성립시키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폭력이 개입되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심한 폭행. 그래서 단순 폭행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무기의 사용 또는 상해의 정도입니다. 상해의 정도. 예. 그래서 그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혹은 무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이 범주로 들어갑니다. 무기를 지니고 위협만 한 미수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 폭행인데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가벼운 상해를 입히거나 그에 그친 미수사건입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대인 절도 범죄인데요. 그 두 번째 카테고리로 이제 폭력 없이 몰래 훔쳐가는 대인 절도 범죄입니다. 접촉이 있는 대인 절도인데요. 이거는 소매치기나 날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력이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내 옷이나 가방에 범인의 손이 닿는 접촉이 일어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모르게 지갑 등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접촉이 없는 대인 절도인데요. 카페 테이블에 잠깐 올려놓은 스마트폰 같은 거를 누가 집어가는 겁니다. 피해자의 집이나 그 인근을 제외한 이제 외부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 없이 소유물을 훔쳐가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표적이 개인이 아니라 집, 가구, 그 자체인 대가구 절도 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침입절도와 가구절도가 있는데요. 이제 머글러리가 있고 하우스홀드 레이젠시, 라제니. 예, 그래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빈집털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거죠. 폭력이 수반된 경우나 미수도 포함이 됩니다. 가구절도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침입절도와 다릅니다.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기 수리 기사로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거실에 있던 시계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가거나 아니면은 마당, 주거 인근에 있는 마당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법 침입은 없었지만 집이나 그 인근에서 그 재산을 도둑 맞은 경우죠.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절도는 말 그대로 이제 타인의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주인의 허락 없이 훔치거나 타고 달아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미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의 NCVS가 범죄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문하는지를 살펴봤고요. 폭력의 유무, 무기의 사용 유무, 접촉 유무, 불법 침입 유무에 따라서 범죄가 어떻게 분류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 조사의 역사와 그 특정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범죄에 숨겨진 실체, 즉 암수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1994년에서 2006년 정도까지인데요. 이때는 총 5차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기존 미국의 방식, 구형 NCS 방식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했던 방식입니다. 2000년의 예외적 조사, 중간에 2000년 조사는 좀 특이합니다. 이때는 미국 방식이 아니라 그 UN 등에서 주관하는 국제범죄 피해조사 ICVS 그 방식을 차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국가 간의 비교 연구를 위한 일시적인 시도였죠. 그랬다가 대격변기는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200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 조사는 완전히 환골탈퇴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1993년에 과거의 오류를 수정을 해서 새로운 NCVS를 만들었듯이 우리나라도 2009년 조사부터 미국의 새로운 NCVS 설문지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조사 방법론을 이제 완전히 혁신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09년부터 이제 뭐가 달라졌는가? 예, 그 혁신의 변화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 대상 범죄 유형이 변화를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 조사하는 범죄 종류, 유형을 현실에 맞게끔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범죄인 강도,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에만 집중을 했는데요. 2000년대 이제 중반이 되면서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인터넷 발달로 이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많이 부려요. 예. 사기 요새 너무 흔한 범죄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병폐인 협박이나 범죄적 괴롭힘, 대표적인 게 이제 스토킹이죠. 이게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조사 대상에 전격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전에는 따로 빼서 중요하게 이제 묻던 자동차 도난이나 자동차 부품 절도는 범죄의 본질상 이제 그냥 물건을 훔친 절도와 다를 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 범죄 유형에서 빼고 절도 범죄의 피해품, 훔쳐간 물건의 유형 중 하나로 통합시켜서 설문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조사 이슈를 이제 선정 및 조사를 했는데요. 그 특별조사 이슈를 따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급변하면 신종범죄가 튀어나오는데요. 매번 똑같은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범죄를 특별 주제로 삼아서 심층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해에는 이제 뭐 보이스피싱 및 신용 도용을 특별 주제로 선정해서 그 실태를 뭐 샅샅이 파악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보이스피싱 뭐 2008년에도 그랬는데 뭐 지금 20년대 중반을 살고 있는 지금 중후반을 살고 있는 지금에도 뭐 굉장히 보이스피싱은 뭐 계속 예, 계속 기승을 계속 부리고 있는 유형의 범죄죠. 그렇죠? 계속 진화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통계적인 기법인데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해보신 적 있으시죠? 문항이 100개가 넘어가면 짜증이 나서 다 아니요 혹은 없음에 체크해버리게 됩니다. 이걸 응답 기피나 과소보고라고 하게 되는데요. 범죄 피해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설문지를 2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 조사표를 줍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올해 도둑 맞은 적이 있나요? 맞은 적 있나요? 이런 식으로 범죄 피해 여부만 선별 스크리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맞은 적 있어요 라고 대답한 사람에게만 그때 발생한 세부 상황을 캐묻는 두꺼운 사건조사표를 해당 건수만큼 추가로 작성하게 하는 겁니다. 응답자의 피로도를 대폭 낮춘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연쇄 범죄라는 개념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학교폭력, 스토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매일 맞는 아내에게 작년 한 해 동안 몇 번 맞으셨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맞아서 기억도 안 나요 라고 합니다. 이걸 한 건, 두 건 세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비슷한 패턴으로 5회 이상 피해를 당한 경우를 하나로 묶어서 연속 범죄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피해의 실태를 현실에 아주 가깝게 측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언어로의 전환과 기억의 문을 여는 선별 질문 방법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5자를 보시면 기수, 완성된 범죄의 기수인 실패한 범죄인 미수 항목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지갑을 뺏긴 것과 그 다음에 뺏길 뻔했지만 도망친 것은 결과는 다르지만 둘 다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사건의 실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둘을 나누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6째 이제 설문 문항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주거침입 절도를 당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반인들이 강도와 절도의 법적 차이를 잘 아나요? 예, 잘 모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사건의 성격과 행위를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허락 없이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와 물건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일상어로 설계를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선별 질문지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선별 질문지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 일은 잘 기억나지 않죠? 그래서 기억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특정 단서의 클루.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설문지에 심어뒀습니다. 단순히 폭행 당했나요가 아니라 혹은 퇴근길에 혹은 술집에서 아니면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를 든 사람에게 아는 직장 동료에게 위협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장소, 시간, 흉기, 인간관계 등의 구체적인 힌트를 계속 던져주어서 응답자가 잃어버렸던 사건을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회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8째로는 이렇게 이제 기초조사표 선별 질문지에서 구체적인 단서로 이제 그 사건 자체를 떠올리게만 할 뿐 거기서 바로 당신은 절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이제 범죄 유형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일단 피해 건수만 파악한 뒤에 뒤이어 나오는 사건 조사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째, 그렇게 넘어온 사건 조사표의 답변들을 이제 전문가 혹은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범죄 유형을 판별합니다. 그래서 조사된 범죄 수법, 흉기 사용 여부, 상해 유무 등의 구성 요건들을 퍼즐처럼 이제 맞춰서 총 14가지 기본 범죄 유형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2덩어리인데요. 가구 대상 범죄 5개. 그래서 우리 집 자체가 표적이 된 겁니다. 주거침입 절도, 주거침입 강도, 주거침입 손괴, 단순 주거침입, 단순 손괴, 그 다음에 개인 대상 범죄 9개. 나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절도, 강도, 상해, 단순 폭행, 강간, 강제추행, 지속적인 괴롭힘, 이게 스토킹이죠. 그 다음에 단순 협박, 그 다음에 사기.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통계와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가구주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의 분리입니다.
가족이 4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4명 각자가 도둑을 맞은 게 아니라 가구 전체가 피해를 본 거죠. 이걸 4명에게 일일이 다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가구를 대표하는 19세 이상 성인인 가구주 한 사람에게만 대표로 가구 대상 범죄, 빈집털이 등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주를 포함한 나머지 가구 구성원, 가족 구성원에게는 각자 밖에서 당한 개인 관련 피해, 소매치기나 폭행과 같은 이런 피해를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효율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예. 보시고 예, 나머지 내용은 강의실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